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75살의 이영자 여사입니다. 생일날 아들이 어머니께 두툼한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현금 500만 원이 들어 있었죠. 여기까지만 들으면 참 효자 아들을 두었구나 싶으시죠. 하지만 어머니가 그 봉투, 아니 그 뒤에 숨겨진 진짜 선물을 열어보고 내용을 확인했을 때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하며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체 어떤 깜짝 선물이기에 어머니의 감동을 비참한 심정으로 바꿔놓았을까요? 어머니는 왜 자신의 생일날 금쪽 같은 아들을 직접 경찰서로 보낼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리고 그 종이 한 장 뒤에는 어떤 추악한 진실과 배신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더욱이 이 모든 짐을 어머니 혼자 짊어진 게 아닙니다. 그녀의 며느리가 보여준 행동은 제 눈시울마저 붉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눈물을 닦고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제 나이 올해 75입니다. 저는 경주의 오래된 동네 적상아옥 일본식 가옥들이 남아있는 골목 어귀의 낡은 집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죽은 남편이 남겨준 이 집은 나무로 된 문과 창틀이 그대로라. 여름엔 덥고 겨울엔 우풍이 심해 춥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이젠 이 불편함마저 습관이 되었지요. 사람들은 묻습니다. 혼자 사는 게 적적하지 않냐고요. 저는 그저 웃어 넘깁니다. 외로움은 무섭지 않습니다. 정말 무서운 건 사람의 마음이지요. 새벽 5시 반이면 눈이 떠집니다. 나이가 드니 잠귀가 밝아져 일찍 일어나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주방으로 내려가 물을 끓이고 텃밭에서 직접 말린 둥굴레차를 우립니다. 차시피 퍼지기도 전에 창가로 다가가 커튼을 걷고 앞집 양 영감네 목련나무가 얼마나 더 자랐나 내다보는 게 제 하루의 시작입니다. 매일 아침 가장 정해진 일과는 동네 근처 황성공원을 천천히 한 바퀴 도는 것입니다. 돌아와서는 서예 연습을 좀 하고 아침 뉴스를 봅니다. 가끔은 옛 제자들이 보내온 편지에 답장을 써서 우체통에 넣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저를 두고 경주에서 마지막으로 손편지 답장을 써주는 선생님이라고 부르더군요. 제 이름은 이영자 정년 퇴직하기 전에는 고등학교 국어 교사였습니다. 지금은 큰 욕심 없이 그저 조용히 여생을 보내는 것 부귀영화보다는 가족의 평안만을 바라는 평범한 노인입니다. 제게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이름은 김민석 올해 52살이지요. 어릴 적엔 공부를 참 잘했습니다. 글짓기 대회에 나갔다 하면 상을 타왔고 저는 그때마다 녀석을 데리고 시내로 나가 단팥죽 한 그릇을 사주곤 했습니다. 민석이는 서울로 대학을 갔고 경영대학원까지 마친 뒤 서울 여의도에서 투자 관련 일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자기 회사를 차렸다며 강남에 집도 사고 서울 토박이 아가씨와 결혼도 했지요. 아들은 자주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한 달에 한 번은 전화를 하더니 요즘은 카카오톡으로 이모티콘 몇 개 보내는 게 전부입니다. 어머니, 건강하시죠? 식사는 하셨어요. 제가 그래 먹었다 하고 답장을 보내면 그걸로 효도는 끝난 셈 치는 것 같았습니다. 작년 제 생일에는 와인 오프너를 택배로 보냈더군요. 프랑스산 명품이라나요? 저는 아직 포장도 뜯지 않았습니다. 저는 술을 안 마시니까요. 그저 차만 마실 뿐이죠. 민석이가 내려올 때는 보통 무슨 일이 있을 때였습니다. 친구가 남쪽 지방의 땅을 보러 온다거나
부산에서 열리는 세미나에 참석하는 길에 잠시 들르는 시기였습니다. 그래도 올 때면 빈손은 아니었습니다. 서울 유명 빵집의 케이크나 제가 입에도 잘 안 되는 수입 과자 같은 걸 잔뜩 사 들고 왔죠. 그런데 이번엔 좀 달랐습니다. 아들이 문자를 보냈더군요. 며느리와 함께 내려와서 제 75번째 생신상 칠순 잔치는 못 해드렸으니 이번엔 제대로 챙겨드리겠다고요. 저는 사람이 건강하게 살아있는 게 복이지 그런 거창한 건 필요 없다라고 했지만 아들은 어머니 75라는 숫자가 뜻깊잖아요. 제가 밥 한 끼 대접할게요. 라며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한번 결정하면 제 말을 듣지 않는 녀석이라 더는 말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왠지 모르게 불안했습니다. 딱 꼬집어 말할 순 없지만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며느리 지은이와 함께 온다는 것도 의외였죠. 3년 전 민석이가 며느리 한지은을 데리고 왔을 때가 기억납니다. 밥상에 숟가락을 들자마자 아들은 전화 3통을 연달아 받더니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겼다며 밥도 다 못 먹고 급히 올라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아들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차를 우리고 등나무 의자에 앉아 낡은 앨범을 펼쳤습니다. 민석이가 초등학생 때 상장을 들고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을 보며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내가 늙어서 노파심이 늘었나 보다. 이번엔 정말 축하해 주러 오는 거겠지. 아들의 검은색 BMW 세단이 좁은 골목길로 들어서자 동네 이웃들이 구경하러 나왔습니다. 앞집 초애 씨가 아이고 선생님 아들 차 좋네 이거 1억도 넘는다던데 하며 부러워했습니다. 저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차에서 내리는 며느리 지은이의 표정이 어딘가 딱딱하게 굳어있는 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민석이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쇼핑백 3개를 양손 가득 들고 있었습니다. 서울 백화점에서 산 고급 과자, 건강 보조 식품, 그리고 이름 모를 수입 영양제들이었습니다. 양복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머리에는 포마드를 발라 한 올도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걸음걸이에도 자신감이 넘쳐 마치 TV에 나오는 경제 전문가 같았습니다. 어머니, 녀석이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목소리가 퍽 다정했습니다. 생신 축하드려요. 저는 웃으며 짐을 받아들었습니다. 뭐 하러 이렇게 많이 사왔니? 나 혼자 다 못 먹는다. 괜찮아요. 같이 먹으면 되죠. 오늘은 어머니 날이잖아요. 아들은 짐을 집 안으로 옮기며 말했습니다. 며느리 지은이는 아들보다 한 박자 늦게 따라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었지만 안색이 창백했습니다. 제가 이름을 부르자 며느리의 입가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아니, 잘 계셨어요? 그래, 네가 온 게 3년 만이구나. 며느리는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예의가 없어서가 아니라 무언가에 지쳐 있다는 것을요. 교단에 섰을 때 시험을 망친 학생들이 선생님 눈을 피할 때 짓던 그 텅 빈 표정 초점이 흔들리는 그 눈빛이었습니다. 집에 들어온 후 제가 따뜻한 차를 내갔습니다. 민석이는 소파에 앉아 마치 낯선 손님처럼 집 안을 휘 둘러보더군요. 어머니, 이 집은 여전하네요. 마루에서 나는 묵은 나무 냄새도 그대로고요. 이 나이에 뭘 바라겠니? 익숙한 게 제일이지. 그러자 아들이 말했습니다. 근데 어머니 제가 최근에 시내 쪽에 새로 지은 주상복합 아파트를 봐뒀거든요.
보안도 좋고 엘리베이터도 있고 문화센터도 바로 옆이라 생활하기 편해요. 거기로 이사시켜 드릴까 봐요. 저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대답할 타이밍을 놓쳤는데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그건 좀 더 생각해 보자고 했잖아요. 민석이가 휙 고개를 돌려 며느리를 쏘아보았습니다. 어머니 연세가 있으신데 계단만은 이런 낡은 집은 위험해. 당연히 바꿔드려야지. 저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여기가 편하다. 네 아버지가 남긴 집이고 추억도 있어. 떠나기 싫구나. 아들은 넉살 좋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에이 어머니, 추억이 밥 먹여주나요? 여기는 세를 놓으면 월세로 쏠쏠하게 받으실 수 있다고요. 저는 아들의 눈을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그 웃음 어디서 많이 본 듯 했습니다. 보험 영업사원들이 짓는 웃음 겉으로는 친절하지만 속으로는 계산기를 두드리는 그 눈웃음이었죠. 저는 더 대꾸하지 않고 화제를 돌렸습니다. 운전하느라 피곤했지 방 치워뒀으니 오늘은 자고 가거라. 또 회사 일 핑계 대고 도망갈 생각 말고. 며느리 지은이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네, 떠 하고 대답했습니다. 저녁상에는 아들이 어릴 적 좋아하던 갈비찜, 시금치 무침 조기구이, 그리고 쇠고기 미역국을 올렸습니다. 민석이는 허겁지겁 밥을 먹으며 연신 맛있다 옛날 생각난다고 떠들었지만 저는 국만 더 떠줄 뿐 별말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며느리는 젓가락을 거의 대지 않았습니다. 속이 안 좋다고 하더군요. 식사가 끝난 후 저는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나는 생일 소원 같은 거 없다. 다만 이게 내 선물이다. 네가 어릴 때 쓴 장문 장롱 정리하다 찾았어. 기억나니? 아들이 상자를 열어 누렇게 바랜 원고지를 꺼내더니 껄껄 웃었습니다. 아, 이거 초등학교 5학년 때 쓴 나의 소원이네요. 마지막 줄 생각나요. 나는 커서 돈을 많이 벌어 엄마에게 큰 집을 사줄 것이다. 그래, 네가 정말로 그렇게 컸구나. 저도 따라 웃었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그 시절 민석이는 자기가 쓴 글을 10번이나 읽어달라고 조르곤 했습니다. 제가 읽어줄 때마다 해맑게 웃던 그 아이가 지금은 이 종이를 보며 웃고는 있지만 눈은 텅 비어 보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나이는 논쟁을 하는 나이가 아니라 세상을 꿰뚫어 보는 나이니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설쳤습니다. 창밖으로 바람에 대나무 잎이 서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며느리가 밥 먹을 때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던 모습과 좀 더 생각해보자던 그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대체 무슨 일을 좀 더 생각해야 한다는 걸까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번 방문은 단순히 제 생일 때문이 아니라는 걸, 그들 마음속에 무언가 숨겨둔 꿍꿍이가 있다는 걸요. 생일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제가 미역국을 다시 드고 있는데 민석이가 말끔한 정장 차림으로 내려왔습니다. 집에서 밥 먹는데 웬 정장이냐 출근하는 것도 아니고. 어머니, 오늘은 어머니의 큰날이잖아요. 당연히 예의를 갖춰야죠. 며느리 지은이는 조금 늦게 내려왔습니다. 하늘색 원피스를 입었는데 화장기 없는 얼굴이 어제보다 더 초췌해 보였습니다. 눈 밑 다크서클이 짙더군요.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며느리가 건네는 말 뒤로 아들이 붉은 벨벳으로 감싼 묵직한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아주 특별한 거예요. 분명 좋아하실 겁니다.
저는 금반지나 목걸이인가 싶어 열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상자 안에는 보석이 아니라 투명 파일에 끼워진 금태, 두른 증서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이게 뭐냐? 민석이는 마치 프레젠테이션을 하듯 부드럽고 훈련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저희 회사에서 이번에 새로 발행한 특별 주주 청약 증서예요. 보세요. 이름도 박혀 있잖아요. 이영자 여사님. 주. 건강한 미래 이니셔티브 창립 명예주주. 증서 아래에는 입금액 1금 1억 원정 스타임객 책임지 온통고동이라는 글씨가 선명했습니다. 제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 이름으로 주식을 샀다는 거냐? 아니요. 산 게 아니라 드리는 거예요. 아들이 빠르게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키워주신 은혜에 보답하는 방식이에요. 명의는 어머니 거고요. 회사에서 배당금이 나올 거예요. 원금 손실 위험 없이 매달 120만 원씩 평생 연금처럼 받으시는 거죠. 저는 아들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저희 회사 내부 복지 차원에서 임원 가족에게만 드리는 특별 배당주예요. 어머니는 이제 아무 걱정 없이 주주로서 이자만 받으시면 돼요. 제가 며느리를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예, 지은아. 이게 정말 돈이 나오는 거니? 며느리의 눈동자가 흔들리더니 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석 씨가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목소리가 모기 소리만 해서 잘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언제나 아들을 믿어온 엄마였습니다. 어릴 적 넘어져도 혼자 툭툭 털고 일어나는 걸 보며 녀석은 제 앞가림을 잘할 거라 믿어왔으니까요. 저는 그 증서를 거실 TV 옆 원래 가족 사진이 걸려있던 자리에 걸어두었습니다. 어머니가 바로 우리 회사의 얼굴이에요. 민석이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전직 국어 선생님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어머니의 이미지가 우리 회사의 신뢰니까요. 순간 어릴 때 엄마는 내 보물이야 라며 안기던 아들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점심 식사 때 아들은 자기 회사가 서울시와 협력해서 은퇴자 지원 사업을 하고 건강식품 체인점을 내고 정부 창업 지원금을 받으려 한다는 이야기를 쉴 새 없이 늘어놓았습니다. 저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었지만 신이 나서 떠드는 아들에게 찬물을 끼얹기 싫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설거지할 때 거실에서 며느리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목소리를 죽여서 속삭이더군요. 네, 알아요.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가 다가가자 며느리는 화들짝 놀라 전화를 끊었습니다. 회사 동료가 자료를 물어봐서요. 그때 제 마음속에 작은 의심의 씨앗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애써 무시했습니다. 바쁜 세상이니 그렇겠지. 아들 부부가 서울로 돌아간 뒤 벽에 걸린 금빛 증서를 보러 동네 이웃들이 놀러 왔습니다. 어머, 이 회사 이름 들어본 것 같아. TV에서 본 건강식품 회사 아니야. 엄청 크다던데. 앞집 초애 씨 아줌마가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우리 딸도 요즘 투자할 때 찾던데 이런 내부 주식 좀 구할 수 없나? 선생님이 아들한테 좀 말해봐 줘요. 저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이고, 이건 아들이 내 생일 선물로 준 거지 파는 게 아니래요. 아줌마는 입맛을 다시며 돌아갔지만 그 눈길은 계속 증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마음이 영 불안했습니다. 벽에 걸린 증서 때문인지 아니면 손을 벌벌 떨던 며느리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가는 날 아침 밥도 거의 못 먹고 설거지를 하다가 그릇을 깨뜨릴 뻔했지요.
창가에서 전화를 받으며 알았어요. 제가 처리할게요. 며칠만 더 주세요. 제발요. 라고 애원하던 그 목소리. 저는 부엌에 숨어 그 소리를 들었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다음 날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잘 도착했냐고 물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이상했습니다. 마치 방금 운 사람처럼 잠겨 있었죠. 어머니, 저 지금 회의 중이라 바빠요. 나중에요. 황급히 끊어진 전화. 30분 뒤 다시 걸어봤지만 음성 사서함으로 넘어갔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묵직한 돌덩이가 치고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숨이 턱턱 막혀왔습니다. 거실로 나가 벽에 걸린 증서를 보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번쩍이던 금박 글씨가 오늘은 왠지 모르게 서늘하게 느껴졌습니다. 일요일 아침 마당에서 시든 국화 잎을 따내고 있는데 누가 대문 밖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이 선생님? 낯익은 목소리였습니다. 문을 여니 중년 남자가 양복 상의를 팔에 걸치고 땀을 닦으며 서 있었습니다. 최준호, 제자 준호였습니다. 아이고, 이게 누구야? 여의도에서 잘 나가는 김 부장님 아니신가? 선생님 보러 여기까지 온 거야. 저는 반가움에 녀석을 얼싸안고 집으로 들였습니다. 지금 어디 다닌다고 했지? 서울의 자산운용사에 있습니다. 근처에 출장 왔다가 생각나서 들렀어요. 준호는 차를 마시며 집 안을 둘러보다가 거실 벽에 걸린 증서를 보고 멈칫했습니다. 선생님, 저게 뭡니까? 아, 민석이가 이번에 생일 선물로 준 거야. 자기 회사 주주 증서라나 뭐라나. 준호가 벌떡 일어나 증서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뒷짐을 지고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표정이 묘하게 굳어졌습니다. 왜 그러니? 선생님, 이 회사 들어본 적은 있는데 정식 상장사가 아닙니다. 최근 업계에서 소문이 좀 안 좋아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저는 태연한 척했습니다. 소문이라니? 선생님, 이 주식이 공개된 겁니까? 아니면 사모 프라이버트로 발행된 겁니까? 사적으로 내부 직원 가족한테만 주는 거라고 하더구나. 준호가 인상을 찌푸리며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거 사진 좀 찍어서 조회해봐도 될까요? 선생님 이름은 비밀로 하고 회사 정보만 확인해 볼게요. 저는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대신 너무 나쁜 소식이면 살살 말해다오. 준호는 씁쓸하게 웃으며 확인되는 대로 연락드릴게요. 절 믿으세요. 라고 말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자다 깨달을 반복했습니다. 새벽 2시 거실로 나와 증서를 떼어버리고 싶었지만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진실을 마주하는 게 두려웠던 거지요. 다음 날 오전 10시 57분 준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선생님 통화 가능하십니까? 저는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생님 놀라지 말고 들으세요. 준호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조회해봤는데 소주 건강한 미래라는 회사 작년 말에 설립된 법인입니다. 주소지는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로 되어 있고요. 문제는 이 회사가 금융감독원 주의 대상에 올라 있다는 겁니다. 머리가 윙하고 울렸습니다. 노인 건강 플랫폼 사업을 한다면서 고수익을 미끼로 노인분들 투자금을 모으고 있는데 실질적인 수익 모델이 없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그럼 선생님 그 주주 증서 법적 효력이 전혀 없는 종이 쪼가리입니다. 신탁 보증도 안 되어 있고요. 매달 120만 원 준다는 거 처음 몇 달은 돌려막기로 주겠지만
결국은 끊길 겁니다. 준호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김민석 씨가 이 회사의 대표 운영진 중 한 명으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지금 피해자가 한두 명이 아닙니다. 서울, 대구, 광주, 전국적으로 노인분들을 상대로 투자 설명회를 열었는데 거기서 아드님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전직 교사이신 저의 어머니가 제1호 명예주주이십니다. 이렇게 홍보하고 다녔답니다. 저는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벽을 짚고 간신히 서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자랑스럽게 빛나던 금태, 증서가 이제는 저를 비웃는 부적처럼 보였습니다. 선생님, 이거 빨리 해결해야 합니다. 나중에 회사가 터지면 선생님 명예까지 흙탕물 덮어쓰게 됩니다. 알았다. 고맙다, 준호야. 전화를 끊고 덜덜 떨리는 손으로 벽에서 증서를 떼어냈습니다. 못이 잘 빠지지 않아 안간 힘을 썼습니다. 소파에 앉아 증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영자라는 제 이름 3글자가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저는 평생 아이들에게 주제 파악을 가르쳤고 거짓말을 찾아내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가 낳은 자식의 거짓말은 까맣게 모르고 내 평생의 명예를 사기극의 간판으로 내걸어준 꼴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저는 밥상머리에 앉아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은아, M이다. 목소리를 최대한 힘없게 꾸며냈습니다. 어제부터 몸살기가 심하구나. 위도 아프고 너 혹시 시간 되면 며칠 내려와 있을 수 있겠니? 며느리는 당황한 듯 잠시 말이 없다가 오늘 오후 KTX를 타고 내려오겠다고 했습니다. 민석이한테는 말하지 마라. 걔 걱정한다. 이것이 제가 며느리를 따로 불러내기 위해 쓴 첫 번째 거짓말이었습니다. 오후 2시 반, 캐리어 바퀴 굴러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마스크를 쓴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며칠 사이 더 말랐더군요. 눈가는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저는 따뜻한 차를 내주며 마주 앉았습니다. 한참 침묵이 흐른 뒤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은아, 네가 저번에 통화하는 거 다 들었다. 며느리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회사 가짜라는 거 안다. 누가 너한테 돈 달라고 독촉하더구나. 사채업자니 민석이가 시킨 거니 며느리의 어깨가 심하게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흐느끼더니 결국 바닥에 무릎을 꿇고 통곡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더는 못 버티겠어요.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진실은 참담했습니다. 민석이는 3년 전 사업에 실패해 사채를 끌어다 썼고 빚독촉에 시달리다 결국 이 회사를 차렸다고 했습니다. 노인들을 상대로 투자를 받으려면 신뢰가 필요한데 평생 교직에 계셨던 어머니의 이름을 팔면 사람들이 믿을 거라고 했답니다. 저도 말렸어요. 이건 아니라고. 근데 빚쟁이들이 찾아오고 민석 씨가 이번만 넘기면 된다고? 며느리는 제 무릎에 얼굴을 묻고 엉엉 울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며느리의 등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녀 역시 공범이었지만 동시에 인질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불 꺼진 거실에 앉아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서가 내일 시간 좀 낼 수 있니? 왜요? 어디 편찮으세요? 아니 그냥 네가 보고 싶어서. 네가 좋아하는 김치찜 해놓고 기다리마.
지은이는요, 잘 있다. 피곤해서 자. 알겠어요. 내일 오후에 갈게요. 다음 날 오후 아들이 도착했습니다. 이번엔 BMW가 아니라 렌터카를 타고 왔더군요. 옷차림도 구겨진 셔츠 바람에 수염도 깎지 않아 까칠했습니다. 집에 들어선 아들은 벽에 증서가 없는 것을 보고 멈칫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밥상을 차렸습니다. 김치찜, 달걀말이, 콩나물국. 아들은 숟가락을 들었지만 밥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집 안 공기가 무겁게 짓눌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서가, 제가 불렀습니다. 너 옛날에 쓴 그 글짓기 기억나니? 엄마한테 집 사주겠다던 그 약속? 아들이 고개를 숙인 채 젓가락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저는 서랍에서 빨간 상자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그 집이니 아들의 몸이 움찔했습니다. 내가 다 알아봤다. 가짜 회사, 가짜 주식, 그리고 내 이름 팔아서 노인들 등친 거. 아들이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아니고요. 저는 잠시만 3개월만 돌려막으면 될 줄 알았니. 제가 목소리를 낮추며 하지만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네가 성공하고 싶어서 발버둥 친 건 안다. 하지만 난 네 도구가 아니다. 내 이름은 네 사업 간판이 아니야. 난 네 엄마야. 아들이 식탁에 엎드려 울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빚쟁이들이 회사로 찾아오고 어머니까지 알게 되면 정말 끝장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나한테 들키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다. 내가 부끄러운 건 내 평생을 바쳐 가르친 정직을 내 아들이 헌신짝처럼 버렸다는 거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일 아침 경찰서로 가자. 자수해라. 아들이 절망적인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니, 감옥 가면 저 정말 끝나요. 아니, 지금 안 가면 넌 영원히 끝이다.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야. 다음 날 아침 8시. 저는 빨간 상자와 며칠 동안 정리한 통장, 도장 집문서를 챙겨 가방에 넣었습니다. 며느리 지은이가 부엌에서 따뜻한 보리차를 보온병에 담아주었습니다. 가서 드세요. 목 타실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은이도 함께 가겠다고 나섰습니다. 잠겨있던 안방문이 열리고 민석이가 나왔습니다. 면도를 하고 가장 깔끔한 옷으로 갈아입은 상태였습니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지만 더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가요 어머니, 우리는 택시를 타고 경주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경찰서에 들어서는 순간에 그 차가운 공기. 민석이는 데스크 앞에서 잠시 멈춰 섰다가 제 얼굴을 한번 보고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자수하러 왔습니다. 건강한 미래 대표 김민석입니다. 아들이 조사를 받는 동안 우리는 밖에서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민석이가 유치장으로 넘겨지기 전 제가 싸온 찐 고구마를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먹어라. 들어가면 생각날 거다. 아들은 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죗값 다 치르고 나와라. 그때 다시 시작하자. 아들은 구속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피해자는 50명이 넘었고 피해 금액은 수십억 원에 달했습니다. 저는 평생 만져보지도 못한 액수였습니다. 변호사는 피해 변제를 조금이라도 해야 형량이 줄어들 거라고 했습니다. 며느리 지은이가 먼저 말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팔게요.
전세금 빼고 대출 갚으면 그래도 꽤 남아요. 저도 말했습니다. 이 집도 내놓자. 40년 된 집이지만 땅값이 좀 될 거다. 며느리가 놀라서 어머니 아버님이 남겨주신 집이잖아요. 라고 했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자식 죄 씻는데 쓰는 거다. 아깝지 않다. 우리는 집을 모두 팔아 피해 변제 기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명단을 받아 일일이 찾아다녔습니다. 첫 번째로 만난 분은 부산에 사는 60대 퇴직 공무원이었는데 우리를 보자마자 소금을 뿌리며 욕을 퍼부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며느리도 같이 꿇었습니다. 제 아들이 지은 죄입니다. 그리고 자식 잘못 가르친 제 죄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법 3가구를 찾아다니며 사죄하고 돈을 돌려드렸습니다. 누군가는 멱살을 잡았고 누군가는 침을 뱉었지만 우리는 묵묵히 견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였으니까요. 모든 재산을 처분하고 빈털터리가 된 우리는 경주 시내 외곽의 허름한 월세 빌라로 이사했습니다. 보증금 500이익에 월세 30만 원. 벽지에는 곰팡이가 슬어 있고 수도꼭지에서는 녹물이 나오는 집입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이 더 마음 편합니다. 매일 새벽 4시 전은 시장에 가서 밀가루와 야채를 삽니다. 며느리 지은이는 이제 명품 가방 대신 앞치마를 두르고 고운 손에 밀가루를 묻혀가며 만두를 빚습니다. 우리는 골목 어귀에 작은 좌판을 펴고 할매 손만두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만두 1인분에 5,000원, 찐빵 3개에 3,000원. 처음엔 부끄러워 고개도 못 들던 며느리가 이제는 어머니 반죽 다 됐어요 하며 씩씩하게 웃습니다. 손님들이 이 집 만두는 집에서 만든 맛이 나네 하며 좋아해 줄 때 우리는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반년 후 손자 민준이가 왔습니다. 5살배기 민준이는 그동안 처제네 맡겨져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데려왔습니다. 처음 온 날 낯선 좁은 집을 두리번거리는 아이에게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민준아, 여기가 우리 집이야. 할머니랑 같이 살 거야. 민준이가 제게 안기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냄새 좋아. 맛있는 냄새나. 만두 찌는 냄새가 배었나 봅니다. 어느 한가한 오후 저는 장사를 잠시 쉬고 민준이에게 글자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면지 뒷면에 연필로 꾹꾹 눌러 쓴 단어는 정직청지이었습니다. 할머니, 이게 무슨 뜻이야? 거짓말하지 않는 거야.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말하는 용기란다. 민준이가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물었습니다. 그럼 아빠는 정직해. 부엌에서 만두를 빚던 며느리의 손이 멈춰두었습니다.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아빠는 지금 그걸 배우고 있는 중이야. 아주 열심히 배우고 있단다.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연필을 쥐었습니다. 그럼 나도 배울래. 햇살이 비치는 좁은 방 안. 꼬마 아이와 할머니 그리고 며느리가 함께 앉아 정직이라는 글자를 씁니다. 저는 수많은 제자를 길러냈지만 지금 이 순간 가르치는 이 수업이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수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점수는 없습니다. 성적표도 없습니다. 다만 다시는 무너지지 않을 단단한 삶의 기초를 쌓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 어떠셨나요? 자식이 저지른 엄청난 죄 앞에서 부모는 어디까지 책임져야 할까요? 그리고 시어머니를 따라 험한 길을 함께 걷는 며느리의 선택을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누군가는 미련하다고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야 두 다리 뻗고 잡니다. 혹시 여러분도 말 못할 사연이나 억울한 일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곳엔 비난은 없습니다. 오직 당신을 이해하는 사람들만 있을 뿐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